네,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10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본의 개국. 지난 시간에 그 메이주신 전야의 일본이 어땠었던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어서 드디어 이제 개국을 하게 되는 일본의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개국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소위 페리 함대라는 미국의 함대가 1853년에 도쿄만에 나타나가지고 나라를 열어라, 우리 교류 좀 하자,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도대체 페리가 왜 왔나? 왜 도대체 일본에 왔나? 저는 사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영국이 열지 않습니까? 아편전쟁 이런 걸 해서. 인도도 영국이 하고, 중동도 다 그렇고. 그러니까 다 중국까지는 다 영국이 여는데, 일본만 미국이 엽니다.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이요, 태평양 국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이때쯤 페리가 일본에 나타날 때쯤 되면은 동부에서, 미국의 동쪽 끝에서 시작했던 나라가 점점 해서 이때쯤 되면 벌써 샌프란시스코가 생기기 시작하고 서해안까지, 태평양 연안까지 미국이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태평양 국가가 되니까 태평양 쪽에서 아시아로 오면 어떻게 됩니까? 서쪽으로 오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일본이에요. 아시아에 제일 먼저 미국이 만나는 게 일본입니다. 영국은 유럽에서 출발해서 계속해서 수에즈를 통하든지 희망봉을 돌든지 하여튼 해서 계속해서 동진을 해서 그야말로 극동, 자기네 입장에서는 far east, 극동까지 와야지 조선에 오고 일본에 오고, 그런데 미국은 서쪽에서 태평양 국가이기 때문에 서쪽으로 오다 보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일본입니다. 우선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사실 미국이 그때에 그렇게 일본을 열려고 했었던 이유는 고래잡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고래잡이가요, 요새는 고래 못 잡는다 그러고 고래를 갖다 보호한다 그러고 이제 그랬는데, 고래를 잡았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래의 기름 때문에 잡았습니다. 근데 그 기름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아세요? 산업혁명이 고래 기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등유, 윤활유, 비누, 양초 전부 다 고래 기름을 썼습니다. 가로등, 런던에 제일 먼저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하고 파리에 가로등이 켜지기 시작했을 때에 그 가로등을 켜는 거는 고래 기름이었습니다. 등대, 공공건물, 부자들의 저택을 밝히는 데에 고래 기름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냄새가 나지 않고 오래 잘 타서. 그래서 산업혁명이 고래 기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는 19세기에만 그냥 추산인데 한 24만 마리의 고래가 잡혔다고 합니다. 진짜 씨를 말린 거죠, 그때.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고래가 남에게 되느냐? 1846년에 케로신, 등유라는 거를 독일 사람이 발명을 합니다. 기름을 갖고, 땅에서 나는 기름을 가지고 끄름 없이 밝은 빛을 오래 낼 수 있는 등불, 호롱불, 그거를, 그 케로신을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858년에 펜실베니아에서,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유전이 발견되면서
록펠러가 등장을 하면서 석유라는 것이 완전히 산업혁명의 그야말로 윤활유가 원료가 되면서, 그러면서 고래기름을 이제 완전히 대체해버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석유를 쓰지만 그 석유가 나오기 전까지, 케로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전 세계 산업혁명은 고래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고래잡이를 누가 제일 잘합니까? 미국이 잘하죠. 미국이 고래 산업에 있어서 전 세계를 압도를 합니다. 미국이 최초로 산업에서 전 세계를 압도를 한 게 고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특히 대서양의 매사추세츠 보스턴 앞에 낸터켓이라는 섬이 있고, 그 섬이 그 고래잡이의 그 기지가 됩니다. 전 세계적인 기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낸터켓에서 실제로 자기가 고래잡이 선원 노릇을 하고 그랬던 허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쓴 모비딕, 백경, 미국 문학 최대의 작품이라는, 아직까지도 진짜 매 세대마다 읽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고, 영화도 맨날 나오고 하는 그 에이합 선장이 나오고 하는 그 백경이 이제, 그래서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면, 고래잡이를 해서 시작해서 대서양의 고래가 씨가 마르고, 그래서 이제 점점 태평양으로 건너옵니다. 그래서 태평양의 고래들을 이제 잡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미국이 당연히 태평양 국가니까는 태평양에 우선권이 있으니까 고래잡이를 하는데, 이때가 되면은 1850년대가 되면은 배들이 뭐가 됩니까? 범선이 아니라 이미 스팀 엔진이 되는 거죠. 그럼 스팀 엔진이면 뭐가 필요해요? 석탄이 필요하죠. 그럼 석탄이 필요하면 석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딜 가든지 석탄이 떨어지면 보급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 보급소를 전 세계에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주유소, 얼마나 주유소가 많습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전기자동차? 뭐가 문제입니까? 충전소가 어디에 몇 개나 있을 거냐 아닙니까? 충전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차 만들면 뭐예요? 전기차 만들면 뭐예요? 똑같이 고래잡이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고 그러면은 가는 데마다 석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석탄 저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나라와 현재 나라하고 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혹시 난파되면은 그 난파된 선원들을 잘 보호해서 돌려주는 조약을 또 맺는 거고. 그래서 맨날 조선에도 대부분 나타나는 그 서양 배들이, 순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서양 배들이 원하는 게 선원들 돌려주자. 난파된 선원들. 그러면 이제 조선에서는 아니 그거에 인류는 당연히 돌려주지, 그걸 위해서 왜 조약은 또 왜 맺자 그러면서 안 맺는다고 이제 조선에서 내내 돌려보내고 그러지만, 석탄 저장소 절대 안 된다 그러죠. 그게 뭔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굉장히 급했던 거죠. 자기네 세계 최대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석탄 저장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콜링 스테이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태평양까지 오니까 당연히 태평양에 와서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일본이죠. 그래서 일본해를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와서 그 실력 행사를 하면서 결국은 1853년에 배를 타고 나타나서 그 소위 구로훈에, 여기 사진이 요 사진이죠. 그 구로훈에라는 게 흑선, 이렇게 배들이 까만 그 칠을 하고 와서 그 일본 사람들이 흑선 그래서 구로훈에 그러는 거죠. 이제 그 흑선을 타고 저렇게 이제 나타나서 제가 책에는 굉장히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이 복잡했던 일본 사람들의 심경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나줘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만나줘서 자기네가
페리 제독이 자기네 밀라드 필모어 대통령의 친서를 당신의 쇼군한테 줄 친서를 가져왔다. 그래서 뭐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안 받는다다가 안 받으면은 대포 다 쏴버린다 그러니까는 그럼 받는다 그래갖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 대신 답은 1년 후에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답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나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이 채 되기 전에 1854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경론이 그 1년 사이에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1년 사이에 이제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54년에 가나카와 조약이라는 가나카와라는 게 지금 바로 도쿄 바로 옆에 있는 데인데 그 일미 화친 조약이라고 하는 조약을 열어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특히 가나카와에 와서 영사가 영주할 수 있다. 그래서 해리스라는 사람이 와서 결국은 54년에 와서 가나카와에 영사관을 차립니다. 근데 영사관이 일본에서는 모든 나라의 첫 초대 영사관들은 전부 다 절이에요, 절. 그러니까 일본에 절이 많으니까 그 폐사가 그렇게 많고, 그리고 쓸만한 공공건물로 쓸만한 건물이 크고 그래도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고 괜찮은 건물이 절밖에 없었는 모양이에요. 생각해보면 사실 그치 무슨 다른 관사를 지내가 관청을 내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직 서양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무슨 건물을 지은 것도 아니니까 일단 가서 살아야 되니까 항상 이 절에 가서 이제 살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서 결국은 58년에 가서는 해리스 조약이라는 거를 밀어붙여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개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모다, 하코다테, 가나카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의 도시들을 열어야 된다. 여기에 외국 배들이 와서 자유롭게 미국 배들이 와서 자유롭게 통상을 할 수 있고 거주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그 조약을 결국은 58년에 맺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 사진에 요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하코다테의 사진인데 사진이 좀 그림이 작아서 그렇지만은 거기에 보시면 각국 깃발이 다 있는 배들이 온갖 배가 1958년인데 벌써 이렇게 일본 항구에는 이런 전 세계의 배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그 도쿠가와 막부가 만들어놨던 그 조심스러운 균형, 다이묘들 억누르고 뭐 상킨고따이 시키고 황제 억누르고 쇄국 정책하고 했는데 이 균형이 완전히 깨지는 게 이 미국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서 개항을 시켜버리니까. 개항을 시키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게 개항을 환영하는 사람의 입장에 됐든지 특히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존황양이 해갖고 일본식 위정척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서양놈들 다 물리쳐라 이랬을 때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뭐냐라는 얘기가 돼요. 그 전까지 일본은 270개 번으로 나누어져서 뭐 동군, 서군으로도 나누어졌지만 나누어져 갖고 서로가 균형을 잡는 그 하나의 천하였어요. 그 세계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나는 사스마 사람이다. 나는 조슈 사람이다. 미토 사람이다 그랬지 일본 사람이라는 생각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근데 이제 외적이 침입해 오니까 미국이 오니까 러시아가 오니까 갑자기 그러면 나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지금 나는 사스마인이라기보다 우리가 지금 일본이네 라는 의식이 들기 시작하는데 그 대신 그러면 그럼 일본의 구심점은 뭐야? 누가 일본을 상징하는 거야? 했을 때에 그 자리를 천황이 차지하고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더군다나 이 존황양이 사상, 그러니까 우리 거를 지켜야 되겠다. 우리 거를 지켜야 되겠는데 지금 서양 오랑캐들이 이 황토를, 이 성스러운 땅을 밟도록 서양 놈들한테 무릎을 꿇고 굴복을 해서 개항을 약속해서 6개 도시를 갖다가 열어주기로 약속한 놈이 누구냐? 이게 쇼군이다. 장군이다.
근데 장군의 역할이 뭐냐? 천황의 칙령을 받아가고 천황을 대신해서 오랑캐들을 무찌르라고 원래 쇼군을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쇼군이 서양 오랑캐를 무찌르기는커녕 어서 옵쇼 하고는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거기에 굴복을 하고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무라이들이 이제 분개를 하기 시작하면서, 야, 도쿠가와가 막부가 나라를 못 지킨다. 오히려 천황을 모욕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천황을 옹립하고 서양의 오랑캐들을 물리치고 어떻게 돼요? 막부를 타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메이지 유신으로 이제 가기 시작하는 그 사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구 후 천황, 막부, 천황, 다이묘의 그 절묘했던 균형이 깨지는 거고, 요게 그 도쿠가와 이에사다, 요 당시, 개국했을 당시, 1854년에 개국했을 당시의 쇼군이고, 근데 이 국가의 운명이라는 게 항상 보면은 쇼군인데 굉장히 병약했고, 거의 제대로 통치를 못 하다가 한 5년인가 통치하고 또 죽고, 시름시름하고, 그 다음 사람 또 뽑았는데 또 시름시름해서 죽고, 반면에 천황, 여태까지 존재가 있지도 않았었던 사람은 굉장히 튼튼하고 오래 사는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기 시작해요. 특히 메이지. 지금 여기의 사진은 오른쪽은 고메이 천황이라고 메이지의 아버지예요. 메이지의 아버지고 처음으로 이 정치에 관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존황 양이파들이 옹립하기 시작했던, 추종하기 시작했던 이제 첫 천황인데, 이 사람은 32살인가에 죽어요. 그래서 메이지가 15 어린 나이에 갑자기 이제 그 천황이 되지만은, 왜 이렇게 일찍 죽었냐, 이렇게 튼튼했던 사람이 왜 일찍 죽었냐에 대한 뭐 여러 가지가 하여튼 있지만은, 어쨌든 비교가 뭐냐면 이 천황가하고 도쿠가와가 역시 집안의 기운이 다하다 보니까는 이때 와서는 완전히 쇼군들이 대대로 아주 병약하거나 너무 자기네들 싸움 속에서 아주 어리고 말이 안 되는 사람을 쇼군으로 앉혀요. 그러니까 철종을 조대비랑 대원군이랑 뭐 온갖 계산을 다 해갖고 기껏 철종을, 강화도 도령을 갖다가 가장 무식하고 병약한 사람을 갖다가 왕으로 앉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듯이 도쿠가와 막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더욱더 세력이, 기운이 이 천황 쪽으로, 천황부 쪽으로, 교토, 항상 천황 교토에 있고, 이제 이 도쿠가와는 에도, 동경에, 도쿄에 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쿠가와도 만만치가 않아요. 도쿠가와는 더군다나 자기네가 개항을 하기로 했으니까, 개항을 하면서부터 정말로 세상을 갖다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1860년에 견미사절단이라는 걸 벌써 보여요. 이것도 그 천황이 아프고 추호군이 아프고 그걸 바꿔야 되고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하는 와중에 사실 58년에 해리스 조약을 맺고 곧바로 보내려고 그랬었는데 못 보내고 늦어져서 이제 60년에 보냈는데, 거기에 부사 무라가키 노리마사라는 사람이 그때의 자기가 이제 견미사절단, 미국을 이제 시찰하러 가는 그 사절단의 부사로 임명이 됐다라는 감격을 이제 쓴 글인데, 사실 이게 지금 거꾸로 됐는데, 나중에 조금 뒷부분에 가면은 강화도 조약한 다음에 최초로 김기수가 최초로 일본의 수신사, 제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일본에 건너갈 때에 써놓은 글이 있어요. 가기 싫다고. 왜 도대체 내가 여기를 가야 되냐고. 이런 오랑캐의 나라에 내가 왜 도대체 가야 되느냐고. 그리고 가서도 아무것도 안 보고 와요. 옆에 있었던 박규수는 나이가 들어서 박규수는 못 가지만은
내가 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다는 또 글을 남기지만은, 근데 저는 그 나중에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은, 김기수가 그때 일본에 처음으로 이제 열리고 있는 일본을 가게 임명이 됐을 때 느끼서 수레한 거와 이 사람이 수레한 거 보면 이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옛날에 중국의 당나라로 사절단을 파견하였지만 그 이웃 나라는 좁은 바다만 건너면 닿을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나 미국은 황국으로부터 수마일리 떨어져 있으며 그쪽이 낮일 때 여기는 밤이다. 나는 내 딸들에게 남자는 이처럼 막중하고 전례가 없는 책임을 짐으로써 5대양의 이름을 떨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있을 수 없다고 자랑하였다. 자기 딸들한테요.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외국에 가는 최초의 사절단에 임명되다니. 내가 만일 쇼군의 영을 올바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우리 황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굴욕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걱정이 들었다. 바로 그때 달빛이 너무 청명해 나는 쇼군의 신임에 감사하며 엄숙히 술잔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 국가관 이런 게 이 사람들이 정말로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나라가. 왜 한쪽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그냥 인적 자원의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요. 참 그게 저는 나라가 잘 되고 안 되고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건 너무 많이 느끼는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견미사절단을 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너무 반가워하면서 미국에서 전함 포해탄호라는 전함을 내줘요. 그 사절단이 타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배만 타고 간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네덜란드로부터 배를 하나 인수를 받아가지고 서양 배를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훈련을 하고 있었어. 서양 배를 움직이는 거를. 서양 배를 좀빙호라는 배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간린마루라는 배 이름을 바꿔서 거기에서 몇 명이서 열심히 수병들이 네덜란드 사람 도움을 받아갖고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가 기왕 이 배를 훈련했으니까 이 높은 사절단은 미국 전함 타고 가고 우리는 그 뒤에서 이 배로 한번 가보겠다 그래서 따라가요. 실제로 여기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 일본 사람 6명이서 그거를 배를 6명은 더 되지만 그 중에 이제 제일 높은 사람 6이서 나중에 미국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 배를 따라서 가요. 아주 죽을 고생을 한대요. 태평양을 건너는데.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건너. 근데 그걸 다 건너가요. 하와이에도 건너가서 하와이 국왕도 만나고 어쩌고 하면서 다 가갖고 가는데 이 배에 탄 여기 맨 오른쪽 여기 앉아있는 사람 있죠? 이게 후쿠자와 유키치예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의 사상적인 기반을 놓은 후쿠자와 유키치, 일본 도내도 있는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 다음에 갑신정변에 깊숙이 개입하는 그 후쿠자와 유키치인데 젊었을 시절에, 새파랗게 젊었을 시절에 이따가 나중에 또 자세하게 그 후쿠자와에 대해서만 한 시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이때 나가츠 번이라는 하급 번의 작은 번의 아주 하급 사무라이로 태어나서 정말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기 시작하는 것도 남들은 6살, 5살에 가는데 14살부터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가갖고 그래도 난학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네덜란드 말을 유창하게 했는데 가나카와 조약을 맺어갖고 58년에 가나카와가 개항이 됐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나카와를 가봤더니 영어만 하더래요. 자기는 화란 말 치고 평생 배워갖고 네덜란드 말을 하면 되는 줄 알아갖고 란 갖고 해서 죽어라고 배워놨더니 가나카와 갔더니 전부 다 영어만 하고 더치 화란 말을 한 사람이 거의, 그래서 아주 실망을 해가지고 그럼 영어를 또 해야 되겠네. 그래서 영어를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런데 영어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책도 없고 사전도 없고 그래갖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사절단이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에 끼어들어갖고 거기에 어떻게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함장으로 그 임명된 사람이 어떻게 통해서 알게 돼서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당신의 시종으로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따라가요. 그래갖고 거기에 샌프란시스코에 가갖고 그 한 달을 거기서 지내면서 온갖 책을 거기서 이제 사가지고 이제 돌아오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서양을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1862년에는 이제 분규 사절단이라 그래갖고 그 다시 막부가 유럽에 이번엔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이때 사절단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 말씀드린 58년에 뭐 하코다테, 가나카와 효고 이런 데를 1858년에 열기 시작해서 1860년까지는 다 열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존왕양이파들, 이 위정척사파들이 일어나면서 안 된다고 극렬하게 반대를 하면서 조정 사람들, 사무라이들이니까 막 젊은 친구들이 가서 암살하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위기가 험악하고 실제로 그 영국 공사 그 관도 사무라이들한테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하고 이러니까는 이거 지금 여는 거는 너무 이거 피차간에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재협상을 하려고 사절단을 보내요. 그래서 이 사절단들이 그 영국 배를 타고 그 수에즈 운하로 해가지고 수에즈 운하로 가가지고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갔고 그래서 그 마르세유로 들어가갖고 파리부터 가서 파리에서 협상을 하고 런던으로 갔다가 거기서 이제 라이던으로 건너가서 네덜란드, 독일 이런 데를 다 보고 1년 동안 그걸 보고서 협상을 하고 물론 협상을 해서 그 프랑스하고만 협상이 결렬되고 다른 데는 협상이 다 돼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프랑스도 연장을 하기로 해서 1865년에 여는 걸로 그 연장을 받아내는 걸 하는데 아무튼 그때에 이제 전부 다 그때에 또 후쿠자와가 자기 통역관으로 끼어달라 그래서 후쿠자와가 또 가서 거기에서 그 1년 동안 유럽을 완전히 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에 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높은 사람들이 같이 찍은 거고 요 오른쪽이 이게 라이던에서 젊은 사람들끼리 좀 지금 낮은 사람들끼리 찍었는데 여기 가운데 제일 키 큰 게 요게 이제 또 후쿠자와입니다. 후쿠자와가 여기 가서도 또 그리고 후쿠자와가 돌아와서 미국에서 산 책들하고 유럽에서 산 책들을 맹렬하게 번역을 합니다. 미국에서 특히 고등학교 교과서 이런 것들, 지리 교과서 이런 것, 그림들 많고 이런 거를 전부 다 일본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게 1866년에 서양사정이라는 책을 나왔는데요. 여러분 15만 부가 팔려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15만 부 팔린 책 없어요. 책 써서 팔아보려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15만 부 팔리면요 대박도 그런 대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1860년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책방이 빌려주는 데가 600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차이가 이건 지금 조선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긴 것만 비슷하지. 아무것도 비슷한 게 없어요. 15만 부가 팔립니다. 1868년에는요, 서양 외편, 이거는 뭐냐면은, 서양 사정 초편은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코틀랜드에 대한 거기에 뭐 역사, 정부, 체제, 경제, 사회 이런 거를 이제 쭉 요약을 한 거를 냈는데, 자기가 이 권 쓸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뭔가가 공허하다.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이 사람들의 그 사상과 철학, 그 뭔가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 그 사회의 원리, 조직 원리가 도대체 뭔지를 알아야지 이렇게 건물 있는 것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내가 지금 봐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에 토머스 버튼이라는 영국 사람이 쓴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라는 책이 있어요. 그야말로 정치 경제에 대한 정치와 경제에 대한 그 책인데, 그거를 싸그리 번역을 해서 외편이라 그래갖고 이제 또 내고, 70년에 서양사정 3편 해서 73년에는 22만 부가 팔린답니다, 책이. 그러니까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메이지 유신 정부가 68년에 들어와서 후쿠자와 같은 사람을 얼마나 쓰고 싶겠어요. 정부에 들어갈 수 안 한다고.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는 책만 쓰고 번역만 하고 책만 쓰고, 그리고 학교 세워서, 무슨 학교 세웁니까? 게이오 대학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난 이제 돈 걱정은 전혀 없어졌다. 하도 책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학교 운영에 자기가 책 팔아서 번 돈으로 학교 운영에 보탤 정도예요. 그러면서 대지식인으로 큽니다. 도쿠가와 막부가 이러고 있는 동안에 다른 데도 가만 안 있습니다. 지금 막부랑 경쟁을 하기 시작한 조슈, 옛날부터 도쿠가랑 앙숙이었던 그 모리의 조슈번에서는 자기네들도 이제 야, 이거 빨리 우리도 뭘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1863년에 조슈5라고 해서, 장주 5걸이라고 해서 조슈5라고 해서 보냈는데, 일본에는 영화도 많고 뭐 소설도 많고 연속곡도 사극도 많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잘 안 알려져 있는데, 안 알려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주 5걸 중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노우에 가오루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런 인간들 보고 뭐 영웅 호걸 뭐 이따오 소리 절대 안 된다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알려지지가 않았는데 5명이 유학을 떠나는데 이토 슌스케,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몬타, 이노우에 가오루, 나중에 외음상으로 해서 하여튼 일본의 외교 정책을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는 사람이고, 우리 조선 문제에 뭐 끊임없이 이제 개입하는 사람이죠. 야마오 요조, 엔도 긴스케, 노무라야 키지. 근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가 이름을 여러 번 바꿉니다, 일생 동안에. 여러 번 자기 마음대로 그 이름을 바꾸기 때문에 이토 슌스케라고 하고 나중에 이토 히로부미를 바꾸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밀항을 해서 유니버시티 컬리지 런던에 가서 알렉산더 윌리엄슨 교수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 공부 좀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서 공부를 합니다. 여기 오른쪽에 사진들이 이게 그 5명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조슈에서, 조슈번, 일개번입니다, 지금. 일개번의 대신이 스후 마사노스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이 5명의 어린 학생들을 파견하느냐를 갖다가 그때 써놨던 기록이 있어요. 뭐라고 쓰냐면, 조슈는 도구가 필요하다. 도구란 인간 도구 말이다. 오늘 우리나라를 보면 많은 한들이, 번들이 존왕양이 운동을 지지한다. 그렇죠? 의정척사를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인들의 허세에 불과하다. 언젠가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서로 교류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조슈가 아직도 서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매우 불리해질 것이다. 그때 필요한 도구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노무라 야키치와 야마오 요조를 영국에 보내고자 한다. 이거는 이토 히로부미가 떠나기 전에 자기 아버지한테 남기고 간 편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국의 모든 것을 배워야만 하고 해군 기술을 배워야 할 절박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저의 임무를 다하려고 3년간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아직 편지를 써놓고 갑니다. 갔다가 6개월 만에 돌아오는 사정이 생기지만은, 그렇지만 끊임없이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그 후에도. 젊었을 사진 시절에, 아직도 칼 차고 있었던 시절에 하급 사무라이입니다. 가서
이토 히로부미하고 이노우에 가오루는 갔다가 가 있는 동안에 가서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런던 시내를 걷고 있는데 런던 시내의 신문에서 자기 고향 조슈가 지금 유럽의 4개국 함대하고 전쟁을 할 거라는 그게 나와요. 그게 이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거 둘이서 귀국을 해갖고 그거 말리느라고, 싸우지 말라고 말리느라고 하면서 유학은 중단이 되지만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조슈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특히 그동안에 배웠던 영어를 가지고 영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하고 통역하는 일을 맡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이토하고 이노우에가 조슈 정치에서 이제 부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 세 사람들은 다 공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야마오 요조는 도쿄대학 돌아와서 도쿄대학 공학부의 전신인 공부대학교를 설립하고 일본 공업학회 회장으로 36년간 재직하고 맹아 농아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일본의 수화를 소개하는 등 교육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엔도 긴스케는 1881년에서 1883년까지 조폐국장을 역임하고 화폐 통일을 위한 정책 수립에 힘을 쓰고 일본 조폐의 아버지라고 불리고요. 또 한 사람 이노우에 마사루는 광산업을 감독하는 기술관으로 정부에서 유학한 다음에 근무를 시작해서 1871년에 철도국 국장으로 임명되어서 일본 철도 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고 1909년에는 제국철도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일본 철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낭비가 없어요. 인적 자원에 대한 낭비가 없어요. 가서 뭐를 하라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걸 해갖고 오고 그 이상을 해가지고 와서 꼭 엄청난 기여들을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니시야마네라는 사람을 라이던에 가서 네덜란드로 유학을 보내줘서 거기에 가서 거기 대학 교수님한테 이랬답니다. 나는 데카르트, 로크, 헤겔, 칸트와 같은 인물들이 대표하는 철학 또는 과학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법에는 금지되어 있는 종교와는 별개인 이러한 분야를 탐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독교 이런 거는 또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자기 번에서 명령을 내렸으니까 와서 종교 이런 거는 안 하는데 와서 보니까 철학 이런 과학 이런 게 하여튼 종교와 상관없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난 그것 좀 공부하고 싶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데카르트, 로크, 헤겔, 칸트 이런 게 있다는데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주제는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거를 공부를 해갖고 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때 가가지고. 데카르트, 로크, 헤겔, 칸트를 공부한다라는 게. 그래서 돌아와서는 니시야마네가 아트라는 말을 예술로 번역을 하고 reason이라는 말을 이성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고 science를 과학이라 그러고 테크놀로지를 기술이라 그러고 후쿠자와 유키치와 같이 의논을 해서 philosophy는 철학,哲学라고 번역을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쓰는 예술, 이성, 과학, 기술, 철학이라는 말은 니시야마네하고 후쿠자와 유키치가 만들어낸 신조어로 만들어낸 말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중국도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니시마조 1864년에 미국의 배에 밀항을 해서요. 이 사람은 정부에서 보낸 게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네 번에서 보낸 것도 아니고 정말로 혈혈단신 미국 배에 밀항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배에 밀항을 해서 앤도버의 필립스 아카데미, 조지 부시 대통령이 나온 유명한 필립스 아카데미입니다. 앤도버의 필립스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1866년에 세례를 받고 1870년에 애머스트 칼리지, 미국의 명문 사립대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칼레지, 그 대학원이 없는 학부 과정만 있는 그 유명한 칼레지를 졸업을 해서 미국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받은 최초의 일본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74년에는 앤도버 신학대학, 앤도버 티올로지컬 세미나리를 졸업해서 일본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하고 1875년에 귀국을 해서 동지사대학, 도시사대학을 만들죠. 우리 윤동주 시인 이런 분들이 졸업한 기독교 대학이죠. 일본의 유명한 교토에 있는 유명한 또 도시사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인적 자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 경쟁이라는 거가요. 막부, 도쿠가와는 도쿠가와대로 계속해서 보내면서 배워오라 그러고 각 번에서는 번대로 각자가 우리의 도구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저렇게 보냅니다. 공부하게끔 하고. 그리고 간 사람들은 절실하게 공부를 해갖고 돌아와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인적 자원 차원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역시 우선 중요한 거는 경쟁. 이 경쟁의 중요성이 이게 무섭구나. 조슈 사스마랑 경쟁을 하고 막부랑 경쟁을 하고 천황부랑 경쟁하고 딴 나라랑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중국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고 이 경쟁을 해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인적 자원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실 진짜로 일본은요 270개 번이 있으니까 270개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한 번이라는 게 거기에 다이묘가 있고 다이묘 밑에 수많은 사무라이들이 있고 사무라이들이 또 각자 그 밑에 하급 사무라이들이 있고 그 밑에 농민들이 있고 그 밑에 천민들이 있고 하여튼 그게 있으니까 그게 하나하나가 다 나라였죠. 실제로 국이라고 불렀었고요. 많은 경우 국이라고 불렀죠. 한을 갖다 번을. 그러니까는 20만 명이 되는 번이든 100만 명이 되는 번이든 똑같이 기본적인 기술자 몇 명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기본적으로 그 자기네 조정을 조그만 정부지만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회계 보는 사람부터 장사하는 사람에서부터 무슨 그 자기네 번의 역사를 쓰는 사람부터 기록하는 사람부터 전부 다 인적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쟁이 일어나니까는 그러니까 일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사카 같은 데에서 그죠? 이거 지난번 시간이었구나. 자기네 쌀을 팔아야 되니까. 쌀을 팔고 먹고 살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는 그렇게 자기네 절을 짓고 번에 딸린 창고와 가게들을 설립을 해서 그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회에 동력을 제공해주고 활력을 넣어주고 국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잘 되는지 아세요?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정말 대한민국 같이 경쟁 지독하게 한 나라 있습니까? 그 경쟁이 너무 힘들어서 죽겠다고 그러고 젊은이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나라의 입장에서 봐서는 뭐예요? 이런 경쟁 체제가 없어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부라는 게 경쟁이 너무 심하다. 위로해주고 도닥거려주고 경쟁을 피하게 해주고 경쟁이 나쁜 거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경쟁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가 지금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그러니까 후쿠자와 같은 사람이 자기네 세상이 안 열렸으면은 자기네 번에서 말단 하급 사무라이로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를 했었냐면은 구라야시키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나가츠 번이 오사카에서 나가츠 번의 특산물을 팔고 쌀도 갖다 팔라고 하는 구라야시키를 열어놨는데 거기에 회계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에서 태어나. 근데 이제 아버지가 태어나서 4살인가에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어머니랑 형이랑 해갖고 자기는 나가츠 번으로 돌아가는데 형은 거기서 문지기를 해요. 성문지기를 하고 동생한테도 너도 그래도 뭔가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면 뭐 포술이라도 좀 배우고 그럴 란 깎고 화란 말도 좀 배우자 그래갖고는 이제 형이 해갖고는 저기 오사카에서 다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난학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열려버리니까는 전혀 그 번에서는 하급 말단 무사로 잘해봐야 성직인하고 잘해봐야 포대 운영이나 했었음직한 사람이 대학을 만들고 완전히 일본을 주도하는 지식인으로, 왜냐하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열리니까 책이 10만 권씩 팔리는 책을 쓸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경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경쟁이 너무 심해서 거기에서 경쟁에 짓눌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푸느냐? 경쟁을 없애서 푸느냐? 아닙니다. 큰일 나죠. 어떻게 푸느냐? 더 많은 분야가 생겨야 돼요. 그렇죠? 전에는 없던 분야가 생겨서 이 분야에서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저 분야에 가면 최고가 될 수 있는 전에는 없던 분야가 생겨요. 그러니까 1960년대만 하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는 할 수 있는 게 고시 치거나 기자 되거나 밖에 없었어요. 기업들도 없었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업 생기지, 뭐 생기지. 그것도 이제 점점 별의별 IT 기업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냐면요. 모든 사람이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경쟁하는 모든 시스템에는 이래요. 어떤 조직이 됐든 단체가 됐든지 그 단체를 매겨 살리는 사람은 그 조직의 2%, 3%가 매겨 살려요. 무조건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인류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나머지 90몇 프로는요, 그 사람 말 들어야 되고, 그 사람 밑에서 자기 실력 못 펼쳐요. 이거는 그냥 인류의 법칙이에요. 어느 인간사의 법칙. 그러면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조선시대는 그런 거였죠. 다 관료되는 거 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관료가 몇 명이 필요했어요? 조선이? 300명 필요했어요. 전국에 관료가 300명 필요했어요. 그럼 1000만 갖고 300명 뽑고 나머지는 뭐 합니까? 그러니까는 숨 막히는 사회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뭡니까? 장사도 하게 해주고, 장사도 여러 가지 장사하게 해주고, 무슨 과학기술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는 이 분야를 갖다가 넓혀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껏 늘어나면서 여러 분야에서 운동은 죽을 써갖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래도 내가 우리 학교의 축구대표, 농구대표는 당연히 제일 잘하는 아이 2-3명이 되는 거죠. 100명, 1000명 중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딴 분야를 해야죠. 그만큼 뭡니까? 딴 분야를 만들어줘야죠. 그렇게 해서 여러 분야가 그게 이 현대사회의 무서운 점입니다. 너무 놀라운 점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잖아요. 전에는 저런 직종이 있었나 하는 직종이 마구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나머지 직종에서는 완전히 도태되고 경쟁에서 맨 꼴찌 하던 사람이 이쪽에 가서 펄펄 날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고 성공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경쟁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그러니까 이미 봉건 사회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최소한 상인이 저렇게 흥할 수가 없었고 조선의 상인은 없었으니까요. 일본은 상인들이 너무너무나 부자였었고 많은 사람이 상업에 종사할 수 있었고 장인이 돼서 그러니까는 그 에도 같은 데에 귀족들이 많아지니까 귀족들의 고급 사치품들 뭐 자개, 병풍, 옷 이런 걸 누가 만듭니까? 장인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장인들이 일본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수공예품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걸 다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그 장인들도 그렇게 살아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미 일본은 개국 전에도 그렇게 조선에 비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다양한 직종이 있었는데 그게 급격히 열리면서 더 수많은 직종이 생기는 거죠. 나라가 발전한다, 경제가 발전한다라는 거를 무슨 GDP가 얼마나 늘고 교육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도 하지만은 굉장히 단순한 지표로 뭐예요? 직업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지냐만 보면 돼요. 우리 시대에는 전혀 없었던 직종이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아지느냐? 아니면 여전히 똑같은 직종이 똑같이 아직도 그때 우리 때에 했던 그 직종이 아직도 제일 유망한 직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걱정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야, 그럼 요새도 또 공무원 시험 치려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때야 60년대, 50년대, 60년대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죽어라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것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러면 젊은이들이 자꾸 공무원을 시험을 치냐? 그게 왜 걱정스러운 거냐? 다른 새 분야가 안 만들어지고 그 분야에 들어가 갖고는 가망이 없다라고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건 발전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라라는 거는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직종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점점 옛날 체제에서는 그전 체제에서는 자기 자리를 못 찾고 자기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못 찾던 젊은 사람들이 완전히 새로운 직종에 가갖고 자기 거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으면서 성공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가 그게 정치고 경제입니다. 그런 거를 일본이 무서운 속도로 해내요. 그리고 그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 메이지 유신 때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준비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진짜로 그 인류 역사에서 제가 인류 역사를 다 공부한 것도 아니라서 참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렇지만 어쨌든 최소한 조선하고 중국하고 비교해 봐갖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아예 비교를 할 그게 없을 정도로 놀랍게 단시간 내에 정확히 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물론 그때 거를 읽어보면 그때 사람들 무지하게 헷갈렸는데 본인들도 헷갈려 하면서도 어쨌든 내린 결정들이었지만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추진을 해서 결국은 와갖고 지금 와서 보면은 놀랍게 성공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낭비되는 인력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외국 가서 공부하면 공부시킨 만큼 와서 제 몫을 하면서 나라를 일으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조선이나 중국 청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일본을 전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특히 후쿠사와 유키치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1960년에 미국을 가서 보고 1962년에 유럽을 가서 보고 책을 써서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날 때쯤 되면은 일본은 이미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근대화를 가야 된다는 거 당연히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극렬하게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선에서 그래도 조금 배워가지고 1880년부터 자기를 이동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연락이 되기 시작해서 어윤중, 김옥균 이런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신사유람단이 와서 몇 군데의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했는데 1884년에 가가지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끝나버리는 모습을,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통했었고 했겠고, 그래서 그때의 1884년에 유명한 타라 입구론이라는 글을 쓰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말자. 그렇게 조선이나 중국이 우리가 한 것 같이 좀 따라와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그랬고 유학생들 교육시켜서 보내주고 저 별거를 다 하는데 결국은 안 되는구나 라면서 그 절망을 하면서 타라 입구, 우리는 서양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냥 아시아를 더 이상 우리가 끌고 갈 생각하지 말고 버리고 우리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남자라고 하는 그 절망을 느끼게 되는 게 그게 1884년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역사라는 게 20년이라는 게 길면 길고 짧으면 짧고 길면 긴 건데 그 사이에 일본이 이뤄내는 것과 조선이나 청이 하는 것과의 그 비교는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실수 반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정신 차려야 되는 이유가 혹시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혹시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혹시 인적 자원의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부분을 정말 이 당시 일본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배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too much information, TMI, 일본에 대해서 좀 과도할 정도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그게 다 저 나름대로 우리한테 시사해 준 바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의 그 정치적인 그 격동, 실제의 그 정치적인 격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그 정한론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만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